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이 몰고 온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당내에선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라는 지지 목소리와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눈물파리 말하는 비난 목소리, 상반된 반응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도대체 다들 뭐에 씌인 건지 모르겠다며 오늘도 같은 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집안 싸움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인데 오늘 공식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통합조차 못한다며 대통령을 직격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고 발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도 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망언이라고 지적하자 어제 기자회견을 봤으면 대통령이 개고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다들 뭐에 쓰인 건지 모르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일부에서 폭로 프레임이라도 잡으려는 것 같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을 했다고 밝히는 게 폭로냐고 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소셜미디어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험지에 출마하란 직격탄을 맞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소위 윤핵관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직접 대응을 피했습니다. 여당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그런 욕을 먹는지 생각해보라거나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 노회한 정치꾼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한 삼선 의원은 문자 사건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비상 상황을 만들고 결론은 이준석 쫓아내기였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이준석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구나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전후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렇게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6월 회동 진실 공방에도 휩싸였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여러 일정을 소화했지만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 카드를 내놓아도 모자를 판국에 악재가 터졌다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책임 있게 예우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영관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히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회동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맞대응할 경우 자중질환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불편한 기색이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큰 행사를 2번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지만 전주에 비해 하락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재완기시키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과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문까지 예고되면서 자칫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묻힐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 입장에서 전할 메시지가 많은데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회자되는 게 전체적으로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경기 안산의 한 키즈 카페에서 안타깝고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내리다 레일에 발이 끼면서 숨졌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안전대책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키즈 카페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키즈 카페엔 4칸짜리 어린이용 전동 기차가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쯤 3살 A군이 움직이던 기차에서 내리다 왼발이 레일과 바퀴 사이에 끼었습니다. 답답했는지 내리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안 보여서 얼른 뛰어간 거야. 그러니까 애가 그 사이에 떨어진 거죠. 키즈 카페 측은 즉시 기차 운행을 멈추고 출혈이 심했던 A군은 같은 건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겼지만 사고 발생 1시간 반이 조금 넘은 오후 6시 50분쯤 A군은 과다 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키즈카페 대표 Y씨와 전동 기차를 관리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안전관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전동 기차를 규정에 맞게 점검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에선 오늘 새벽 트럭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2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상황 박현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가 모래와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땅바닥엔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이게 완전 아수라장. 아이고, 이 대책이 안 서네. 오늘 새벽 1시 충남 부여에 1시간 동안 110mm 양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인근에 있던 트럭이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1명도 실종됐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차 안에 2명이 이제 고립되어서 떠내려갈 것 같다는 신고라고. 소방당국은 소방관 220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주변 하천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비로 실종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일 경기 광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남매 중 70대 여성은 아직 수색 중입니다. 경기 소방당국은 70명을 동원해 반경 5.5km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로 비닐하우스도 함께 침수되면서 농경지 피해도 생겼습니다. 부여에선 은산면과 교안면 일대 시설하우스 등 17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청라면 등에서는 논 30여 헥타르가 물에 들어찼고 청량의 멜론 비닐하우스 10여 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비는 이번 주에도 쏟아집니다. 특히 광복절인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넘게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 폭우로 땅이 많이 약해진 터라 걱정인데요. 비가 어디에 얼마나 더 올지 성화선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내일 몽골 남동쪽에서 발생한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전국에 차례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립니다. 정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모레 오전부터 오후 3시쯤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 모레 늦은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밤부터 16일까지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며 영향을 주는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정체전선과 지난주 폭포비를 퍼부었던 정체전선의 차이점은 이동 속도입니다. 지난주 정체전선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이번엔 북쪽의 찬 공기의 힘이 강해 정체전선을 빠르게 남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누적 강수량은 지난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립니다. 특히 경기 동부,
충청, 전북, 경북 서부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50mm 이상 내리며 비의 강도가 세고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들쳐낸 도시의 낮은 곳, 바로 반지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서울시는 20년에 걸쳐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대책까지 내놨지만 그럼 반지하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제 저희가 따져보니 지난해 서울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으로 간 비율은 0.3%에 그쳤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 관련해 제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0.3%입니다. 지난해 서울 내 지하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으로 옮겨간 비율입니다. 이 퍼센트에 주목한 건 바로 이번 폭우 때문이죠. 서울에서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 약 20만 가구가량인데요. 작아 보이지만 강남구 전체 가구 수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곳인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인 4명이 바로 이 5%인 반지하 가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최대 20년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목적의 반지하 건축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으로 이전하는 걸 지원하겠다는 건데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지난해 서울에 새롭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반지하 가구의 10%가량인 2만 6천 가구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이제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기존보다도 줄이겠다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기대 역시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까요? 그 조건이 많더라고요. 임대 아파트는 제가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매번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들 모두 그날 폭우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됐습니다. 진짜 갑자기 들이닥쳤거든요. 변기부터 역류했었거든요. 무릎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겨우겨우 막 진짜 그냥 거의 저희 신발도 없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제 귀 여기까지 물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막한 상태예요. 다시 또 여기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하면 무섭고 그 뭐 주위에 친구들도 그렇고 넌 지하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 뭐 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지하에 살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제시한 주택 바우처 역시 현재 1인당 매월 8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만에 하나 지하 주거지를 없애는 데 성공한다 해도 고시원과 같은 또 다른 주거 취약층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하를 없앤다고 개발을 하면 고시원이 느는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하로 가면 또 반값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때문에 폭우로 반지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뉴욕의 경우 반지하를 없애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에서 불법인 반지하 주거지를 오히려 합법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대책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으로 옮겨간 건 지난해 약 650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 가운데 0.3%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현실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반지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강들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 물건을 실은 배도 띄우기 어려워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두 강입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강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관광객을 태워야 할 보트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정박해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On a à peine 15% du chiffre d'affaires actuel. D'habitude, on fait 80 à 100 couverts par jour. En ce moment, on en fait quelquefois 10, quelquefois 12, quelquefois 15. Le dimanche. 유럽 전역에 2달가량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유럽연합 영토의 47%가량의 가뭄 경고 상태가 내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부의 물류 통로인 라인강도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12일 강수위는 40cm 이하로 측정됐는데 며칠 안에 30cm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과 원재료를 운송하는 바지선을 띄우기 어려워졌고 내륙 물류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Heel goed zien aan de kribben hoe het normaal het waterstand normaal is op de. 배를 겨우 띄워도 평소 물량의 절반도 싣지 못해 요금은 5배가량 뛰었습니다. 강이 더 메말라 바지선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강인 북부 포강도 메말라 인근 농업 지역의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덩달아 내야 할 대출 이자도 불어나고 있죠. 특히 급할 때 쓰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으면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에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에 다니는 40대 직장인 박모 씨는 2년 전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6%였던 금리는 최근 들어 4.3%로 1.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다 쓴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내야 할 은행 이자는 매달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서 다달이 22만 원씩 더 내야 합니다. 지난달에 문자 온 걸 보니까 금리가 4.4%까지 올라서 한 달에 이자가 한 20만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여유가 없네요. 금리 재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씩 올리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시중금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금리는 연 5%를 넘어서면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3곳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이미 시중은행을 넘어섰습니다. 금융서비스 혁신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올려 이자 장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민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결정합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컴퓨터로 보고서를 쓸 때,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글꼴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 워드 프로세서인 한컴 오피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인데요. 이거 썼다가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글꼴. HY나 양재, 한컴 등이 붙은 글꼴들은 문서 작업을 해본 사람들에겐 익숙합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냥 위에 있는 거 내리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있는 폰트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꼴들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글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언급합니다. 문제가 된 건 HY 그래픽체. 한글과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많은 글꼴 중 하나입니다. 이 글꼴들은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제공됐으므로 영상 자막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황당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는 글씨 자체를
그런 저작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컴 오피스를 설치할 때 나오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많은 사용자들이 알 수 있는 곳에다 전문적인 기술 과정을 거쳐서 나도 모르게 쓰더라도 저작권에 걸린다. 이걸 홍보를 해야죠. 합의를 대가로 요구한 건 77만 원짜리 글꼴 파일 패키지 구매였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 거 사달라, 우리 거 그러면 그들이 노력한 거니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77만 원, 한글과 컴퓨터 지금 최신 버전도 20-30만 원밖에 안 해요.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이릅니다. 무료 폰트라고 배포해놓고 약관의 사용 범위를 세세히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허락된 글꼴을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쇄나 동영상, 웹툰, 홈페이지 등 분야마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글꼴 파일이 무료라는 잘못된 정보로 유통되는 건 방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악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료 폰트를 배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미끼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법원도 연이어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컴 번들 폰트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고, 이용 약관을 제대로 고지 않은 점을 문제 삼거나 비영리 법인의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쌓여도 합의에 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되게 협박식으로 말해요. 너무 놀랬죠. 겁먹었죠, 완전.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다가 어떤 손해를 미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돈을 내서라도 이거를 그냥 합의를 보겠다고. 글꼴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OS 정책상 폰트 스스로가 뭔가를 메시지를 띄우거나 구동을 하여서 뭐 이런 게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등을 통해 설치된 폰트의 저작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스페인 음악 축제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무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쿵쾅거리는 음악 속 까만 밤하늘에 모래 섞인 돌풍이 들이닥칩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관객들이 대피로로 달려나갑니다. 무대 한편에선 관객들이 쓰러진 구조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바람에 무대 일부분이 부서져 내린 겁니다. 축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현지 시간 오늘 새벽 4시쯤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인 메두사 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대가 무너지던 순간 5만 명의 관객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고 대피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22살 남성 1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뜨거운 강풍이 불면서 텐트가 날아오르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Pues bueno, a nosotros la verdad que nos pilló en el camping cuando y de repente pues como mucho viento, un aire súper caliente, así mucho viento y pues toda la arena se empezó a mover todo y 스페인 기상청은 근처 지역에 초속 22m의 강렬한 돌풍이 불고 기온은 40.5도까지 급격히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축제 남은 기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땡땡 저 땡땡 소리까지 들었다 이렇게 말하자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도 생각해봤으면 이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정치권에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 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였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로 거슬러 가볼까요?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열세였습니다. 홍 후보 입장에서 이걸 뒤집을 기회는 방송 토론이었는데 당시 윤 후보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라디오에 나와서 이를 비판합니다. 토론을 피하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에 안 나오려고 그걸 갖다가 당대표를 거꾸로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죠.
자, 이 한마디에 피하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윤석열 후보에는 적대적, 이준석 대표에는 우호적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후 홍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해 바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당내 모든 힘이 한쪽으로 쏠리던 때죠. 이때 이 대표는 홍 시장을 챙깁니다. 직접 집에까지 찾아갔는데 혹시 빈손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지자가 따지자 이 홍 시장은 빵을 사왔다면서 진솔한 청년이라고 두둔까지 합니다. 이후 홍 후보는 선대위에 합류해서 이 대표와 유세를 다니며 이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이래 선거운동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준석 대표 보러 이래 많이 오신 모양인데. 대선 보러 왔습니다. 대선 승리 뒤에도 두 사람 관계는 잘 유지가 됐습니다. 이 윤리위 회부 등 이 대표가 시련을 겪자 홍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결정되자 좀 달라집니다. 홍 시장이 법적 대응은 말라 이렇게 훈수를 뒀는데 이 대표가 이를 거스르겠다 한 게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홍 시장은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어제 기자회견 상황까지 온 겁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의 명석함과 패기는 좋지만 지나치면 유아독존이 되고 독선에 휩싸인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시장의 윤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눈 이른바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가 됐을 때 이 홍 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과는 톤이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여당 안에서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계속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이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 한 칸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써놨습니다. 이미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 손괴, 이 차를 대려고 킥보드를 슬쩍 옮기려 하다가도 이걸 보면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이른바 알박이 킥보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될까요? 이 전동 킥보드가 법적으로 차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당연히 차에 포함됩니다.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다만 아파트 안에 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일단 킥보드가 아파트에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죠. 만일 킥보드를 임의로 옮긴다면 정말 재물 손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밀어서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내어놓는 정도의 행위는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웃 간에 불상사가 벌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를 주차를 한 본인도 해명을 나섰습니다. 이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한 세대가 차 여러 대를 주차해서 자신같이 차가 한 대뿐인 집은 차댈 곳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글에는요 댓글 수천 개가 달리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기 차 대려고 주차 공간을 하루 종일 막는 게 정상이냐 이런 글부터 또 한 세대에 최소 주차장 한 칸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어 논란이 됐죠. 앞서 손흥민 선수 역시 차별을 당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다룬 파친코. 소설은 차별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한국계 일본인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작가 이민진 씨도 7살 때 미국으로 떠난 재미 교포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공격과 희롱을 견디던 학창 시절, 그리고 강도와 절도에 시달렸던 부모님의 금은방. To counteract this idea that somehow being Asian is inferior, I show through my behavior, my words, my speech, the way I look, that being Asian is okay. 인종차별은 팬데믹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손흥민.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진짜 힘든 상황을 갑자기. 그라운드 위 욕설과 조롱에 맞서야 했던 황희찬과 이강인까지 차별은 국경과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Do I feel unsafe? Yes. However, I'm an upper middle class person in New York City, so I can take a taxi if I want to. And I can ask my husband to travel with me. But that's not fair. You shouldn't have to have a husband or money to take taxis. 그래도 희망을 보는 건 작가 자신도 그들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m afraid, I'm anxious, I worry. That said, I don't know what to do if I don't do those things. When you are given the privilege of attention, to seek attention only for one's profit, I think it's deeply immoral. JTBC 이선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에게 편지를 써 모든 걸 말하겠어 변함없는 마음을 적어주겠어 난 저 별에게 다짐했어 내 모든 걸 다 걸겠어